저는 북한에서 조선인민군 부참모총장으로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목숨 걸고 보았던 진실은 당과 수령의 이름 아래 숨겨진 상상 이상의 배신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굶어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도 체제에 충성해야만 했던 그가 결국 거대한 군부의 비밀을 폭로하기 위해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충격적인 증거는 북한 군부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고 결국 그의 딸마저 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세상에 폭로했을까요? 저 이영철입니다. 조선인민군 부참모총장이었지요. 김일성 원수님 시절부터 당과 수령님께 충성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모든 삶은 오직 공화국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요. 그땐 정말이지 다른 길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오직 당의 노선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교육받았고 또 그렇게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제가 배운 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가 닥쳐왔습니다.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 참혹한 현실을 고위 간부인 저라고 어찌 모를 수 있었겠습니까? 배급은 끊기고 사람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제 아내가 영양실조로 쓰러졌고 뒤이어 어린 아들마저 병상에서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충성심이라는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무리 당과 수령님을 위한다 해도 가족의 죽음 앞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체제는 인민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어쩌면 거대한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아내와 아들을 잃은 슬픔은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지만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고위 간부로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김정은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는 은밀히 희망을 품었습니다. 젊은 지도자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요.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은 아니, 그자는 선대들보다 더 잔혹하고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사소한 불만에 숙청의 칼날을 휘둘렀고 비상식적인 지시와 광기 어린 행동들이 이어졌습니다. 제 동료들이 어제까지 함께 웃고 잔을 기울이던 간부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갔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 처형당하고 그 가족들마저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는 것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제 주위는 공포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가 다음 차례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공포 속에서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체제에 순응하며 살다가는 저마저 그리고 남은 하나뿐인 제 딸 은하마저 위험해질 것이라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은하는 장마당을 통해 바깥 세상 소식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남조선 드라마나 영화를 몰래 보며 자유세계가 어떤 곳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요. 제가 고난의 행군 때 겪었던 상실감,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느끼는 공포와 회의감을 은하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저는 은하를 불러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바이가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제 말에 은하는 놀라기는커녕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떠나요. 은하의 그 한마디는 제게 마지막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통과 공포로 물든 이 땅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어쩌면 무모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말입니다. 제가 보위부 간부 신분으로 탈북을 결심했으니 그 계획을 꾸리는 것부터가 죽음과의 씨름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이 마지막 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허나 제 딸 은하를 생각하면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 권한을 10분 활용했습니다. 보위부 자료실은 제게 보물창고나 다름없었죠. 국경지역의 감시망 배치, 순찰대 이동 경로, 심지어는 비상시 대처 훈련 기록까지
모든 군사 정보를 밤낮으로 들여다보며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간부 행세를 하면서 속으로는 김일성 동상을 밟고 넘어갈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동무, 요즘 국경 경비가 좀 해이해진 것 같지 않소? 저는 일부러 순찰대 간부들에게 이런 식으로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경계를 강화하는 척하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수법이었죠. 제 얼굴에 드리운 불안은 아마 감시의 눈을 속이는 연기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제가 체제 수호를 걱정하는 줄로만 알았을 테지요. 가장 위험했던 건 역시 딸 은하였어요. 제가 모든 걸 혼자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하에게는 제가 미리 귀띔해 두었던 외부 연락망이 있었어요. 국경을 넘나들며 물건을 나르던 사람들과의 아주 은밀한 줄이었죠. 제가 직접 나설 수 없는 정보들을 은하가 그들을 통해 수집해 주었습니다. 두만강의 물살, 파수대 교대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강을 건널 브로커의 신뢰도까지요. 갓나, 정말이지 제가 자식에게 이런 위험한 일을 시킨다는 게 칼로 심장을 애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은하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온성으로의 이동은 말 그대로 숨죽이는 여정이었어요. 기차를 타는 것도 버스를 타는 것도 모두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곳이 북한 아닙니까? 저는 제 권한을 이용해 특수임무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차량을 배정받았습니다. 물론 운전병에게는 제가 직접 엄포를 놓았죠. 이 임무는 최고 사령부 직속이다. 입을 벙긋했다간 아오지 탄광도 못 갈 줄 알아라. 그런 말을 해야 겨우 눈을 피할 수 있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온성으로 향하는 길은 더욱 척박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것은 오직 헐벗은 산과 간간이 보이는 불빛뿐이었어요. 그 불빛조차도 사람의 온기보다는 감시탑의 감시등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더군요.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에는 늘 권총의 차가운 금속이 닿아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죽음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온성 국경 마을에 도착했을 때 두만강은 멀리서도 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차갑고 검은 강물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어요. 그 강 너머가 자유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강을 건넌다는 것 자체가 거대한 절망처럼 다가오더군요. 은하가 보낸 정보에 따르면 강 건너편 중국 쪽 국경 경비가 잠시 느슨해지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최적의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모든 움직임은 숨겨진 위험 속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마치 물속의 물고기처럼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언제 어디서 감시의 눈이 우리를 덮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말입니다. 영철 동지의 미심쩍은 움직임이 결국 위로까지 올라가더군요. 국경경비대 간부들은 아마 밤잠도 못 잤을 겁니다. 자기들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요. 그 보고서가 최고 사령관 동지의 집무실 탁자에 놓였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분위기라는 게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거든요. 쥐 죽은 듯 고요한 방 안에서 오직 종이장 넘기는 소리만 바스락거렸을 거예요. 어떤 보고서였는지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 내용이 얼마나 최고 사령관 동지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나중에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분은 말입니다. 한번 노하면 마치 번개를 내리치는 것 같다고들 하더군요. 반역자는 반드시 찾아내어 본보기로 처형하라. 는 그 한마디가요. 온 나라를 뒤흔들었어요. 정말이지 피바람이 불 거라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국경경비대 정치부 지도원들은 그 명령을 전달하며 얼굴이 새파래져서 떨고 있더군요. 아마 자기들까지 연루될까봐 겁에 질렸을 겁니다. 그 지시는요. 문자 그대로 번개처럼 국경 전역에 떨어졌어요. 특급 비상령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초소, 모든 감시병력이 눈에 불을 켜고 움직이기 시작했죠. 밤에는 불빛 하나 없는 산골짜기에서도 순찰대 발소리가 더 자주 들렸고요.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영철 동지와 은하는 아마 그때쯤이면 이미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어디로 숨어야 했을까요? 숨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걸
그들도 직감했을 거예요. 첩첩산중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된 거죠. 영철 동지와 은하는 말입니다. 그 모든 감시망 아래서 정말이지 쥐 죽은 듯이 숨어 다녔다고 하더군요. 굶주림은 기본이고 밤에는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을 겁니다. 낮에는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에도 왠지 모르게 감시의 눈이 번뜩이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했을 거예요. 땔감조차 함부로 구할 수 없으니 밤에는 얼어붙은 몸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간신히 버텼다고 합니다. 썩은 풀뿌리라도 찾으려고 땅을 헤집어 보면 손톱 밑이 새까매지곤 했다고 해요. 그때마다 은하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조용히 울곤 했죠. 영철 동지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자기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그저 묵묵히 은하의 손을 잡아줄 뿐이었다고 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에도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어디 한 구석 마음 편히 기댈 곳이 없더군요. 이제 정말 숨을 곳조차 없어졌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나날이었다고 합니다. 땅속에라도 숨어들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은 정말이지 살을 내는 듯한 추위였어요. 숨을 쉴 때마다 폐속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저희는 얼어붙은 두만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의 강은 희미한 달빛 아래 은빛으로 반짝였지만 그 빛은 따뜻함이 아니라 섬뜩한 냉기를 머금고 있었어요. 영철 오빠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는데 그 손마저도 차가워서 얼음 같았지요. 은하야, 정신 차리라우. 이제부터가 진짜 고비야. 오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차가운 강을 건너야만 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발을 내딛자마자 쩍하고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지요. 혹시라도 얼음이 깨져서 차디찬 강물 속으로 빠져버리면 저희는 그대로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발밑에서는 끊임없이 얼음이 울고 그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지옥의 아우성처럼 들리더군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얼음판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오빠는 제 앞에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고 저는 오빠의 발자국을 따라 조용히 걸었어요.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지요. 혹시라도 저희의 존재가 어둠 속에 숨어있는 누군가에게 발각될까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다다랐을 때였어요. 저 멀리 강 건너편 저희가 건너온 북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고 격렬해졌어요. 보이부 개새끼들이다. 오빠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오빠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요. 곧이어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번쩍이더니 멈춰라. 거기 서라우. 하는 고함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라놓았어요. 국경경비대원들이 저희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총알이 귓가를 스치듯 피웅하고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말입니다. 발이 얼음 위에서 자꾸 미끄러졌어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오빠가 제 손을 놓지 않고 잡아 끌어주었지요. 은하야,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오빠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강 건너편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저 멀리서 다시 총성이 울렸고 이번에는 훨씬 가까웠습니다. 타닥, 타닥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판이 저희 바로 앞에서 파편처럼 튀어올랐어요. 저희는 죽으림을 다해 강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흙이 섞인 눈밭에 발이 닿는 순간 그제야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지요. 보이부와 경비대원들의 추격은 끈질겼으니까요. 오빠는 저를 일으켜 세우고는 다시 앞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빠의 뒤를 따르며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서 강을 건넜지만 자유를 향한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저희가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말입니다. 그제야 살았구나 싶었지 뭡니까?
며칠 밤낮을 굶고 걷고 또 숨으며 도망쳐 왔으니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 듯 했지요. 은하도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서글픔이 뒤섞인 눈물이었겠지요. 어느 농가 뒤편에 버려진 작은 오두막을 찾아냈어요. 흙벽의 지붕은 낡았지만 그래도 비바람은 막아주는 곳이었지 말입니다. 허름한 창고 같았지만 저희에게는 임시 성채나 다름없었어요. 며칠간은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등 따숩게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갈 때도 있었지요. 여기가 어디든 북한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서로 위안하며 지냈습니다. 잠시나마 고향의 매서운 칼바람 대신 낯설지만 차분한 중국의 공기를 마실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지 말입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했어요. 밤중에 인기척이 느껴지고 낮에도 낯선 시선이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은하도 자꾸 불안해하고 밤에는 잠꼬대로 저들이 온다며 중얼거릴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이내 그 징후들이 단순한 불안이 아님을 알게 되었지요. 그 자들이 얼마나 치밀한지 아십니까? 그림자처럼 다가왔어요. 시장통에서 식량을 구하려 잠시 나갔을 때였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틈에서 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을 마주쳤지 말입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차갑고 잔인한 시선이었지요.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곧바로 오두막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자들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그 비밀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놈들입니다. 평생을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왔으니 이런 상황에 대한 육감 같은 것이 발달한 것 같아요. 은하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제 얼굴빛이 변한 것을 보고 그녀도 불안해했지요. 오라버니,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그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지 말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문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리더니 곧바로 문을 부수는 굉음이 났지 말입니다. 순간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쾅, 쾅. 나무 문이 산산조각 나면서 들이닥치는 그림자들. 시커먼 옷을 입은 남자들이었지요. 그자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어요. 이건 단순한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제거하려는 암살조였습니다. 은하를 붙들고 필사적으로 뒷문으로 도망쳤어요. 그 밤의 어둠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은신처는 순식간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버렸지 말입니다. 그때는 말입니다. 정말이지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사방에서 총소리가 터지고 안전한 놈들인지 아니면 군부의 개들인지 모를 자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지요. 제가 숨어있던 은신처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 자들은 제 목숨보다도 제가 쥐고 있는 서류 뭉치를 더 원한다는 걸 저는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그 안에 담긴 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자들이 더 잘 알 테니까요. 제 품에는 말입니다. 수십 년간 감춰져 왔던 군부의 충격적인 비밀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두툼한 문건이 있었어요. 이걸 세상에 알리지 못하면 제 모든 고생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진실을 가지고 나가야 했어요. 문을 박차고 나가려는 찰나 뒤에서 탕 하는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제 앞을 막아선 은하가 털썩 쓰러지는 겁니다. 아버지 먼저 가세요. 그 말을 끝으로 은하는 제 품에 힘없이 안겨왔어요. 뜨거운 피가 제 손에 흥건하게 묻어나는데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제 딸의 등에서 솟구치는 핏줄기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은하야, 은하야, 정신 차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제 딸이
제 눈앞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는데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암살조 놈들은 여전히 저희를 쫓아왔고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저는 제 딸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무거운 몸을 겨우 일으켜 은하를 부축했습니다. 제 어깨에 기댄 은하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식은 땀과 함께 뜨거운 피가 제 옷을 적셨어요. 저는 절규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달라고. 제발 이것만은 아니라고. 하지만 은하의 눈은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문건이 느껴졌습니다. 차갑고도 단단한 종이 뭉치. 제 딸의 희생이 헛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은하의 고통이, 저의 아픔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은하야, 아버지는 너를 두고 가지 않아. 하지만 이것만은 꼭 알려야 해. 저는 핏기 없는 딸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은하를 부축한 채 저는 다시 어둠 속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총성이 다시 울리고 쫓아오는 발소리가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딸의 희생이, 이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의 횃불을 밝혀야 했습니다. 은하가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며, 아니, 제가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도망쳤어요. 그 순간은 제 정신이 아니었지요. 보이부 놈들이 언제 쫓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은하는 힘든 와중에도 오빠 괜찮아요 하면서 제 등을 토닥였지만 저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어요. 숲길을 헤치고 가시덤불을 넘어 발에 채이는 돌멩이, 찢어지는 옷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을 향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헤매다 겨우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어요. 몸에서는 땀내가 진동하고 흙먼지가 뒤덮여 사람 몰골이 아니었지요. 거기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만났습니다. 브로커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 눈빛이 어찌나 싸늘하던지 돈만 밝히는 눈이었어요. 돈을 보채는 그 사람에게 어렵사리 모은 돈을 쥐어주고 우리는 그 사람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야 했습니다. 중국 땅에 들어서도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감시의 눈길이 사방에 깔려 있었으니까요. 밤에는 꼬물꼬물 쥐새끼처럼 숨어 움직이고 낮에는 인적이 드문 산속이나 허름한 창고 같은 곳에 몸을 숨겼어요. 냄새나는 집단 속에 파묻혀 숨죽이고 있노라면 심장이 쿵쾅거려 제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지요. 옆에서 잠든 은하의 가녀린 숨소리만이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춥고 배고픈 건 말할 것도 없지요. 강냉이 죽 한 그릇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다친 은하의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고열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은하를 끌어안고 제 몸의 온기를 나눠주려 애썼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넘어가게 해달라고 밤마다 하늘에 빌고 또 빌었어요. 그렇게 며칠, 아니 몇 주를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또 다른 국경을 넘고 또 다른 낯선 땅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어디인지 그저 브로커가 가라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었지요. 캄캄한 밤, 컨테이너, 화물칸에 숨어 타고 덜컹거리는 길을 달렸어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답답한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버텼습니다. 혹시나 탈북자라는 게 들통날까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채 그저 눈빛으로 서로를 위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따뜻한 햇볕이 쏟아지는 걸 보니 여기가 남쪽 땅이 맞나 싶었지요. 공항 직원들이 우리를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는데 그 순간 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은하도 저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십니까? 짠하고 시고 쓰디쓴 눈물이었어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제 눈에는 희망이라는 게 보였어요.
저 은하의 눈에도 그랬을 겁니다. 드디어 자유라는 게 뭔지 알게 된 기분이었어요. 저 멀리 보이는 높은 건물들, 낯선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더군요.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겠지요?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지만 저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니까요. 이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말입니다. 제가 그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던 순간은 정말이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혹시라도 잘못된 말을 해서 은하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제 눈으로 보고 겪었던 그 진실들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위에서 군부가 무슨 짓을 벌이는지 다 이야기해야만 하는 거였지요. 마이크 앞에 앉으니 손발이 다 떨리더군요. 하지만 은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픈 몸으로도 저를 기다리던 우리 은하. 그리고 고향에 남아 고통받을 수많은 동무들. 그들을 생각하니 용기가 샘솟더군요. 저는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은 끊기고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그 와중에도 군부는 자기들 배만 불리고 죄 없는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가는 그 잔인한 현실을요. 어린아이들까지 동원되어 힘든 노동을 해야만 했던 그 비참한 이야기들을요. 아시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더군요. 제가 북한 체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거니까요. 특히 군부가 비밀리에 추진했던 그 무서운 계획들, 핵과 미사일 개발 뒤에 숨겨진 인민들의 희생과 자원 착취에 대한 증언은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더 높이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탈북민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은하도 제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병상에 누워서 제 증언을 TV로 지켜봤다고 하더군요. 아픈 몸을 이끌고도 제 용기 있는 행동이 딸에게 큰 힘이 되었나 봐요. 은하가 그랬어요. 아바이 고마워요. 아바이 덕분에 저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어요. 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얼마나 울리던지. 은하는 그때부터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잃었던 웃음을 되찾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더군요. 자유로운 땅에서 아픈 몸을 추스르며 미래를 꿈꾸기 시작한 겁니다. 제 이야기가, 그리고 우리 은하의 이야기가 단지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땅에 남아 억압받는 수많은 동무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저는 이제 믿습니다. 그 빛을 향해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하는 거겠지요.